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을 알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나이가 되었음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필 그 상대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었으니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저를 흔들고 음해하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동안 참 고생도 많았고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이라는 길을 걸어가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련들 때문에 제 마음은 또다시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서 계속 일이 터지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엄마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크게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엄마는 늘상 병상에 누워 계셨고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셨어요. 아빠는 어디서 돈을 마련했는지 늘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화만 내곤 했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결국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더 깊이 술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저를 할머니 집에 데려가 맡기겠다고 하셨죠. 사실상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 댁 문을 들어서던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앞에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끝내 저를 맡기겠다며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 엄마도 없고 내가 애만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저 애 좀 맡아줘. 내가 바빠서 애를 챙길 수는 있어야지. 엄마는 집에 맨날 있으니까 애 봐줄 수 있잖아. 술 마셔서 애 못 보는 거 아니고? 그리고 너는 그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 새끼 맡아달라는 거냐? 내 안부라도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니냐고. 아휴, 내가 너를 단단히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알고 보니 그날은 아빠가 거의 10년 만에 할머니를 찾아온 날이었다고 해요. 아빠는 외아들이었는데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학원도 많이 보내서 공부도 잘하게 해줬고 옷도 늘 좋은 것만 사입혔고 아빠가 원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셨다고 해요. 공부도 곧잘 해서 주변에서 촉망받는 인재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부터 달라졌다고 하네요. 용돈을 엄청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돌아서는 날마다 돈 얘기만 꺼냈다더군요.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됐던 겁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몇 번이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쌓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결국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었대요.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가 큰 병을 얻으셨고 끝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장례를 치르고도 분노를 참지 못한 할머니가 아빠를 호되게 꾸짖자 아빠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홧김에 할머니를 밀쳐버렸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두 분은 사실상 연을 끊고 지내셨다네요. 집을 나가서 살던 아빠는 엄마를 만나서 약식으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저를 낳고도 할머니 볼 낯이 없었는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저를 떠넘기듯 안겨놓으려고 다시 찾아온 거죠. 할머니는 아빠의 막무가내에 얼굴이 굳으셨지만 끝내 아빠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빠가 떠나자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끌어안아 주셨죠. 아이고, 네가 우리 정우 딸이구나. 네 애비랑 꼭 닮았다. 아이고, 참 예쁘기도 하지. 네 이름이 뭐니? 이소연이요. 할머니,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휴, 소연이구나. 이름도 이쁘네. 그래, 소연아. 오늘부터는 걱정하지 마. 이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할머니 댁은 반자까지 포함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할머니는 제일 위층에 살고 계셨고 나머지 아래층에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죠. 새들어 사는 집이 대략 8가구쯤 됐는데 그 월세가 꾸준히 들어와서 그런지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할머니가 크게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어른의 보살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김치에 밥만 먹던 게 전부였는데 할머니는 매번 정성껏 음식을 해주셨어요.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맑은 국. 한 끼를 차려도 밥상이 풍성했죠. 따뜻하게 지어진 밥을 할머니 집에서 처음 맛보았을 때 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먹는 것만 챙겨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 옷차림에도 항상 신경을 써주셨고 공부도 놓치지 않도록 늘 챙겨주셨어요. 주말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데리고 가주시기도 했고 생일 때는 친구들을 불러 작은 파티도 열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비로소 아이답게 웃고 떠들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소연아, 요즘 너는 뭐가 제일 고민이야? 혹시 학교 생활은 괜찮어?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저요? 딱히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 꼽으라면 할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요 녀석아, 그런 말은 너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기쁘고 행복해. 우리 소연이가 옆에 있어주니까 외롭지도 않고 매일이 든든해. 할머니가 더 잘 지켜줄게. 그렇게 할머니는 제 생활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도 항상 살펴주셨어요. 저를 단순히 키워주신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날에 아빠가 한번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결국 술 때문에 객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제게 부모 이상의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기억해 주셨죠.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오를 때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더 힘을 냈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등록금도 할머니가 세입자들 월세를 모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가 고마워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으려 더 노력했죠. 덕분에 졸업 전에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제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부고 소식에 저만큼이나 슬퍼한 건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세입자분들도 오래 알고 지내던 이웃분들도 다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죠. 특히 할머니와 각별히 가까우셨던 동네 통장님은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켜주시며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서연 씨, 혼자 남겨뒀다고 해서 너무 무너지면 안 돼. 할머니가 지켜준 만큼 이제는 네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장례가 끝나면 집이나 계좌 재산 같은 것도 다 정리해야 돼. 이런 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 친척들보다 믿을 만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거야. 통장님,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몰라서 헤맸을 텐데 말씀대로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 장례를 치렀고 그 뒤로는 마음이 아파도 현실적인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구청과 은행을 오가며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할머니가 남긴 건물을 상속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죠. 그 건물은 경기도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시가가 5억 미만이라 상속세는 면제됐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비용도 다행히 할머니 계좌에 남아있던 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절차를 밟는 사이 저는 어느새 건물주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할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제는 제가 이 집 세입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세입자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챙기고 노후된 시설은 조금씩 손보며 집을 깔끔하게 관리해 나갔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화단에 꽃도 심으니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정한 집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뜻밖의 연인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기 중 한 명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 집이 같은 동네였던 거죠. 수연 씨, 여기서 보네요. 이 동네 사세요? 저도 여기 사는데 우리 집 저쪽이에요. 정말요? 세상에.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회사에서만 봤다니 신기하네요. 아유, 어떻게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을까요? 그날을 계기로 퇴근길도 종종 같이 하게 되고 집이 같은 방향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부서도 같으니까 업무 얘기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잘 통하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렇게 1년쯤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교육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고아로 자라 친척도 없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유, 어렸을 적부터 많이 힘들었겠구나. 혼자 버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 네 곁에서 잘 보듬어 줄 거야. 너 수연이를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아유, 엄마,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소연이야. 제가 누구보다 잘 지켜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저는 외동에다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분들도 다 연락이 끊겨서 결혼식 날은 제 편에서 와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거라. 요즘 결혼식은 다들 방식이 다르잖니. 우리끼리 좌석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하면 돼. 중요한 건 손님 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요 한결 가벼워지는 겁니다. 걱정했던 결혼식 문제도 깔끔히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그 뒤로는 예비 남편과 함께 지인들을 만나며 결혼 소식을 알렸고 결혼 준비 과정도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특히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알아가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놓였죠. 친구들이나 선후배, 직장 동료들까지 다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희의 결혼을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고 분위기도 좋아서 이제 정말 순조롭게 결혼만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던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예비 남편과 함께 친구들을 만나 저희 결혼 소식을 전하며 식사를 대접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요. 제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예비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인상을 못 받았는데요. 대화를 나눌수록 말투가 하나같이 좀 비꼬는 듯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말끝마다 오빠, 오빠 하는데 괜히 듣는 제가 더 불편해질 만큼 과하게 친밀한 척을 했습니다. 오빠, 그럼 아직 결혼 진행한 건 없겠네? 그런데 결혼은 부모님이 챙겨주는 게 반인데. 언니네는 부모님도 없으니까 상견례 자리 차릴 일도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맞받아쳐야 할까 머릿속이 순간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농담이라기엔 너무 뼈아픈 말이었고 그렇다고 진심이라면 예의와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발언이었죠. 저런 말이 사람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상견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국 저희 집안에 흠이 있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렇게 대놓고 들추다니. 이건 무례를 넘어서 그냥 모욕이죠, 모욕. 계속 제 머릿속에는 반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죠. 이거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게 들릴 말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굳이 대꾸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질까 봐 속으로 뭐야? 쟤 진짜 왜 저래? 하고 씹어 삼켰는데요. 제 예비 남편도 대꾸하기 싫었는지
옆에서 분명히 다 듣고 있었는데도 못 들은 척 물만 홀짝거리면서 다른 친구들 쪽만 고개를 돌려 보더라고요. 마치 불편한 얘기는 그냥 흘러 넘기자는 듯한 태도였죠. 하던 말이 씹히면 그만할 법도 한데 그 여자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졌어요. 제가 반응을 안 보이니 더 할 말이 생긴 것처럼 말끝에 힘을 주며 선을 확 넘어버리더라고요. 맞다. 언니네는 집안 식구가 없으니까 결혼식 때 손님도 거의 없겠죠. 원래는 양쪽에서 사람들 잔뜩 불러 북적북적해야 제대로 된 결혼인데 언니네는 뭐 싸게 치르니 편하긴 하겠어요. 오빠네 집이랑은 완전 비교되긴 하겠다. 전 속으로 이게 진짜 뭐지? 어떻게 대놓고 사람 가정사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할 수 있는 거야?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라는 민감한 시기에 괜히 여기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아서 한 번 더 참았어요. 제 속이 타들어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랑 쪽이랑 신부 쪽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대 모아서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선을 넘었죠. 오빠는 외아들이잖아. 이렇게 대충 보내는 거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쉽겠다. 다른 집 같았으면 제대로 절차 밟고 받을 건 다 받고 보낼 건 다 보내면서 체면도 세워줬을 텐데. 아니, 이래서 부모가 없고 있고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결혼을 이렇게 얼렁뚱땅 끝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퍽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얼렁뚱땅? 부모님 없는 걸 이렇게까지 들먹이면서 비꼬는 게 말이 되나요? 순간 귀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지금 내 가정사를 밥 먹듯 씹어대는구나.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맞받아쳤죠. 저기요,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예의가 없으시네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선을 계속 넘으시네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주변이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다들 행동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봤지요. 숟가락 소리 하나도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고 그제야 그 여자도 잠깐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때 예비 남편도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저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 전 처음 봤어요. 야, 너 그만해. 그리고 내 와이프 될 사람은 너보다 언니야. 너 앞으로는 깍듯하게 예우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여자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지가 뭔데 남의 결혼 앞길에 대고 훈수를 두는 건지.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애를 절대 곱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요. 그 여자 후배가 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고 제 번호를 받았는지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더라고요. 분명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다시 저에게 전화와서 제 심정을 묻더라고요. 걔가 진짜 반성 많이 한다고 하더라. 선 넘은 거 인정했다고 자기한테도 문자했다던데. 걔가 사과했지? 받아줄 거야? 그래. 구구절절 문자는 왔어. 근데 말이야, 애초에 그렇게 막말을 안 했으면 사과할 일도 없잖아. 참, 이상한 애야.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철도 없고. 이번 한 번만 봐주자.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아주 못 박아뒀어. 저는 속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결혼 준비 중에 또 괜한 잡음이 생기길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를 받아주는 쪽으로 마음을 접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전화를 끊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그 이야기를 그년한테 전했는지 곧바로 저에게 따르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사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보답의 의미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저희 아빠가 웨딩홀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 웨딩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투어 오세요. 오시면 제가 뷔페도 쏠게요. 순간 당황했지만
화를 풀기로 했으니까 예의상 웃으며 대답해 줬어요. 아, 웨딩홀이요? 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알겠어요. 그 사람이랑 상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느닷없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게 또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어? 오빠랑은 이미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오기로 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 순간 미간이 찌푸러지더라고요. 아니, 예비 남편이랑 그런 얘기가 같다면 예비 남편도 저에게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 후배는 왜 저 없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꺼냈는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니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애들러서 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꼭 저를 저렇게 자극하더라고요. 굳이 못 들으셨어요? 라고 말한 건 저 열받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방금 사과를 받아준 입장에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싶진 않았어요. 괜히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 조율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으로는 알겠다 하고 넘어갔지만 제 속은 이미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웨딩홀 보는 건 당연히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지. 왜 걔랑 먼저 약속을 잡아?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제3자, 그것도 걔 입에서 들어야겠어. 이게 말이 돼? 제 목소리는 이미 단단하게 올라가 있었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 미안. 진짜 미안해. 내가 걔랑 자기랑 화해시키려는 생각만 하다가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걸 깜빡했어.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기분 상한 거 알아. 아, 내가 잘못했어. 그제야 조금은 식은 듯 했지만 여전히 감정이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아, 됐어. 근데 나 걔랑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그리고 언제 가기로 했는지 시간 정확히 문자로 나한테 보내. 2번 말하게 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기분은 상했지만 뭐 이미 가기로 한 약속이니 안 갈 수는 없었고 또 그 웨딩홀이 워낙 유명한 곳이라 그래,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참고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한 웨딩홀에 도착을 했어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 후배가 말끔하게 직원용 정장을 입고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활짝 웃음을 띠고 있더라고요. 순간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런데요, 첫 마디부터 짜증이 또 확 솟구치더라고요. 어머, 오빠 왔어? 주차는 불편하지 않았지? 우리 웨딩홀이 주차부터 식사, 동선까지 편의성은 완전 끝내주잖아. 물론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서 손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오빠, 여기 우리 홀 처음이지? 저를 향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예비 남편에게만 달콤하게 흘러가는 말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벌써 제 속은 미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네. 처음 와보는데, 야, 분위기 괜찮다. 한 타임에 하나씩만 진행되고, 손님들 적기 않게 구분해 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 남친은 그저 웨딩홀 시스템에 집중한 듯 말했지만, 전 이미 그 여자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홀 안내를 시작했는데 설명을 할 때마다 시선은 예비 남편에게만 고정되고, 말끝마다 오빠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옆에 있지만 거의 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편한 사람한테 더 눈이 가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외감이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제가 여기 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괜히 속을 긁히더라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 가격과 구성을 드리려는 순간 예비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자 후배는 같이 있을 땐 설명한다고 하고 하면서 저만 또 놔둔 채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저도 괜히 혼자 앉아있기 싫어가지고 화장실에나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갔는데요. 그 끝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다소 무심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 후배는 그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더군요.
마치 틈 하나 없이 기댈 듯이 가까이 다가가서는 예민한 편의 소매 끝을 슬쩍슬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손끝을 제 예민한 편의 가슴팍을 가볍게 톡톡 건드리면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 손길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보는 제 입장에서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스킨십처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간격이 상식적으로 선을 지켜야 할 거리보다 훨씬 가까웠고요. 그 장면은 제 눈에 충격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전혀, 아니, 말이 안 나왔다. 아이고, 미안. 진짜 실수야, 실수. 너 자꾸 말 조심 안 하지? 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나 안 된다고. 알았어. 미안해. 근데 오빠, 저 언니 건물 빼돌릴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준비해서 확실하게 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괜히 신경 끄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우리 웨딩홀 가격이나 제대로 맞춰줘.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고 심장이 콱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 귀를 의심했지만 제가 들었고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이라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설명을 들어볼 것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진 저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웨딩홀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걸었는데요. 예비 남편과 그년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제가 없자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가는 저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결국 길 한복판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도 배신감에 더 이상 참기 힘들었고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예비 남편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야, 너 내 건물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거지? 너 솔직히 말해. 나 아까 다 들었어. 발 빼말 생각하지 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너 내가 모르는 척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년이 내 건물 빼돌릴 계획은 잘 되고 있냐고 물었잖아. 그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어. 너 발 빼말 생각하지 마. 예비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손을 휘휘 저으며 급히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 얘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건 신혼집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야. 자기가 지금 가진 건물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또 다른 집을 구하면 1가구 2주택 돼서 세금이 왕창 나온다더라. 그래서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건물을 빼고 새 집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알아서 한다고 한 거고 네 건물을 빼돌린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 저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어감을 내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변명할 생각하지 마. 못 믿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직접 걔한테 물어보자. 나도 이런 오해 받기 싫어. 자기한테 확실히 확인시켜줄게. 다시 가자. 결국 다시 웨딩홀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아까 나눈 대화의 요지를 물었고요. 여자 후배는 잔뜩 굳은 얼굴로 우리를 맞더니 제 앞에서 허둥지둥 변명을 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또 말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진짜. 오빠 말이 다 맞아요. 제가 입을 너무 함부로 놀렸나 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너 앞으로 입 조심해. 그리고 손도 조심하고. 어디 내 남자 몸을 막 만져. 다시는 그런 짓 했다가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진짜. 네 손모가지 꺾이고 울지 말고 행동거지 잘하라고. 알겠어? 여자 후배는 눈을 깜빡이며 연신 네 하며 고개를 숙였죠. 일단은 확인은 끝났고 웨딩홀을 나와서 예비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집 얘기 같은 중요한 걸 왜 하필 걔랑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대화도 기분 나빴지만 더 불쾌했던 게 뭔지 알아? 걔가 자꾸 너한테 찍접대는 거야. 나 질투하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대체 뭐냐고. 예비 남편은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솔직히 털어놨어요. 자기가 느낀 게 맞아.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 계속 좋아했어. 뭐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다 선물 공세했고 집이 부자니까 뭐든 막 퍼줬어.
근데 나는 제 마음 받아준 적 없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피곤했지. 근데 이상하게 오기인지 집착인지 계속 들이대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 얽혀있고 괜히 함부로 뿌리치기도 그래서 적당히 넘겨온 건데 이제 보니까 그게 독이 됐네. 뭐, 뭐라고? 그럼 지금도? 아직도 걔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솔직히 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선을 넘고 함부로 하니까 나도 오늘 확실히 느꼈어. 그래서 나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안 만나려고 했었어. 다시는 쟤 만나지도 않을 거니까 자기야 걱정하지 마. 결혼식에도 안 부를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그저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년만 없다면 저희 둘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는 끈질겼습니다. 부모들끼리도 아는 사이여서 웨딩홀을 권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번엔 어머니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났었는데요. 하필 그 자리에 제가 남편과 함께 마주치게 됐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나와선 어머님 하며 팔짱을 끼고 남편과의 옛일까지 들먹이며 능글맞게 구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게요. 어머님이 보쌈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 보쌈 좋아해? 내가 보쌈은 또 기가 막히게 하지. 김치도 직접 담그고 언젠간 맛보여주긴 할게. 근데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서 당장은 힘들어. 머리가 아프세요? 어머, 그러면 침 맞으셔야죠. 제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요. 어머님,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직접 예약해 드릴게요. 아, 한의원이라 침 맞을 생각은 못했네. 그래, 어디인지 알려주면 한번 가봐야겠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 눈앞에서 대놓고 며느리 행세를 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시어머니도 그걸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셔도 될 텐데 오히려 맞장구를 치시니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심정을 말했어요. 며느리를 그년으로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결혼 없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옆에 있던 예비 남편도 펄쩍 뛰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예비 남편과 억지로 엮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제 예비 시댁은 그 집안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걔랑 걔네 집안 자체가 싫다. 소연아, 네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걔가 학창시절에 알아주는 일진이었어. 얼마나 주변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그런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니?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남편도 말을 보탰어요. 그리고 걔네 부모님도 더 문제야. 자기 딸이 학교에서 사고치고 경찰서에 불려가면 보통은 피해자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잖아. 근데 그 집은 합의금으로 덮어버리고 오히려 피해자 애한테 보복을 했다니까. 결국 피해자가 학교까지 그만둔 경우도 있었어. 맞아. 특히 어려운 집 아이들만 골라서 괴롭혔잖아. 그 아빠라는 사람도 지정신이 아니야.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집안이지. 그 사상부터가 깡패 집안이야. 동네 사람들도 그 집 무서워서 괜히 밉보이지 않으려고 적당히 맞춰주는 거고. 네가 혹시 내가 그 애한테 호의적인 것처럼 느꼈다면 미안하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대체 이런 집안이 어디 멀쩡하게 굴러다니고 있었던 건지, 내가 지금까지 상대해야 했던 게 얼마나 큰 함정이었는지 온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쌍년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자가 선을 넘고야 말았네요. 그날 밤 예비 남편을 집 앞으로 불러내 뻔뻔하게 결혼을 제안한 겁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오히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결혼을 반드시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그 뒤부터는 저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제 회사로 전화를 해서는 저희 팀 부장님 자리까지 콕 집어 걸어서 제가 자기 남자친구 뺏었다고, 그럼 물란하고 불순한 사람을 회사 내에 둬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퍼뜨린 겁니다.
하지만 뭐 어림도 없었죠. 제 예비 남편은 같은 부서였고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다 아는 사람들 뿐이라 그 미친년 헛소리를 믿을 리가 없었어요. 부장님은 욕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는 괜히 잡음 생기면 곤란하니까 결혼 전에 정리할 건 확실히 정리하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서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했어요. 그 결혼 엎어요. 아니면 결혼식 날 깡패들 싹 다 불러가지고 다 때려 부술 거니까. 다치기 싫으면 끝내는 게 좋을걸? 내가 못할 것 같아?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려야지. 얼씨구, 깡패 데리고 오게?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이쯤 되니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임자 있는 남자한테 직접대는 것도 모자라 결혼을 협박으로 깨려드는 그년과 그런 짓을 방관하는 부모까지 정말 치가 떨리도록 재수없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반드시 끝장을 내야겠다 생각했고요. 결혼식 날 모든 걸 뒤엎어 엎을 미친 복수를 준비했거든요. 진짜로 그 미친년이 제 결혼식 날 깡패들 4~5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미 그 상황까지 예측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년이 회사 부장님한테까지 전화를 걸어 마치 제가 자기 남자친구를 빼앗은 것처럼 모함을 하고 나가 결혼식 당일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뒤엎겠다. 다치기 싫으면 그 전에 끝내라고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였습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실제로 해칠 능력이 있어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충분히 범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황이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지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제 결혼식 때 직접 오셔서 잠복을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지켜보고 가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 날 단순히 불청객이 난입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죠.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밖에는 하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미 사복경찰 몇 분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예식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제 속은 긴장으로 바짝 조여 있었죠. 언제 그년과 깡패 무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쉴 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예상한 그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일이 흘렀어요. 그 미친년이 결국 깡패들 4~5명을 끌고 신부 대기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다들 하얀 장갑에 검은 양복을 입고 눈빛부터가 살벌했어요. 그중 한 깡패는 손에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흔들면서 제 앞에 서더니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지? 분명 경고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오늘 그냥 끝내버릴 줄 알아? 그 말과 동시에 옆에 있던 깡패 하나가 꽃장식들을 발로 걷어차 버리더니 값비싼 화병이 와장창 깨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은 비명과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 손이 본능적으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 미친년이 현관 쪽에서 기어들어와서는 눈을 부릅뜨며 더 신난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왜? 무서워? 네 꼴에 무슨 신부야. 너 같은 년은 맞아야 정신 차려. 하면서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그 손끝을 제 드레스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어요. 꼼짝마, 경찰이다. 전원 움직이지 마. 너희들은 체포한다. 순식간에 문이 열리며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깡패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형사들이 단순히 제 앞에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당신은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년 역시 붙잡히자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덕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요. 이거 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전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현장에서 다 봤다고 하면서 CCTV도 확보했고 증인도 있으니 이제 법정에서 얘기하라며 아주 순식간에 그 연놈들을 수갑에 채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면서도 속이요 정말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제 복수의 무대가 완벽하게 성공으로 끝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수갑이 채워져 경찰에 끌려나가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왔고 가장 안절부절 못한 건 바로 그녀의 부모였어요. 웨딩홀 대표라는 아버지와 체면을 유난히 중시하던 어머니, 원래는 하객 행세로 와서 뻔뻔하게 앉아 있었는데 딸이 경찰차에 태워지자 그때부터 얼굴빛이 파래지더니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큰일이 터졌어요. 제가 그 집구석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식 전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직접 웨딩홀을 이용했던 커플들을 인터넷 카페와 후기 게시판에서 하나하나 찾아내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한 커플은 울분을 터뜨리듯 이야기했어요. 계약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니까 수수료 핑계대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현금 결제만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큰 돈을 현금으로만 받는 곳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커플은 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겪었더라고요. 저희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회사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그 비용을 처리할 때 꼭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한다는 소리가 원래 그런 건 안 해준다였어요. 말도 안 되죠. 저희는 돈은 돈대로 내고 증빙 하나 못 받았으니 그냥 손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웨딩홀에 무언가가 있구나. 구린 부분이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데서도 구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깊게 파고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웨딩홀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발품을 팔았죠. 인터넷 구인구직 카페를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그 웨딩홀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의 글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전 조심스레 쪽지를 보내 만남을 잡았고요. 그중 몇 명은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 저를 만나서 아주 쏟아내더라고요. 한 정직원은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저희는 밤 늦게까지 일해도 야근 수당 한 번 못 받았어요. 휴일 수당은 그냥 초과 근무 수당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항의라도 하면 싫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정식 직원인데도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그 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서빙 알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차 안내를 알아줄 않나. 어떤 기업으로 가서 서류를 전달해 오라고 하줄 않나 완전 외근까지 시켰어요. 계약서요? 그런 건 아예 쓰지도 않았다니까요. 이거 다 불법이죠. 그런데 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니까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자꾸 일을 할수록 비참해지는 기분이라 그만뒀어요.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터져나왔어요. 또 다른 직원은 얼굴을 굳히며 증언해줬어요. 이것 보세요. 여기가 비상구인데요. 막혀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불나면 이거 못 피하는 거예요. 행사 때 짐을 쌓아놓고 막아버리니까 화재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거예요. 소화기도 제대로 구비 안 된 구역이 많았고요. 그거 다 법 위반이잖아요. 내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탈세, 근로기준법 위반, 안전관리 소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저는 그 증언들을 사진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이미 수사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제 귀에도 들려오는데 그 웨딩홀 사장님한테는 안 들어갈까요? 그분도 인맥이 있겠죠. 그 전화를 연신 결혼식장에서 봤더니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알바생들은 웨딩홀 측의 횡포에 출근을 안 했다네요. 왔던 알바생들도 다 도중에 사라져버리고요. 그 웨딩홀은 평소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스태프들이 대거 빠지자 완전히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준비가 늦어지고 손님들은 안내받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홀 안에서는 음식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하객들 불만이 터져 나왔죠. 말 그대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여후배 부모는 하객들 사이에서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급히 전화를 주고받으며 허둥지둥 뛰쳐나갔습니다. 자기 딸이 경찰에 끌려가고 자기 웨딩홀이 무너지고 정말 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남 결혼식 와서 축하는 무슨 축하예요. 누가 반기기나 했다고요. 썩은 집안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니 이제 제대로 무너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렇게 눈엣 가시 같던 사람들을 모조리 치워내고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제 곁에 계시진 않지만 하늘에서 꼭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식장 문이 열리고 아버지 대신 저를 안내한 분은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울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렴.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앞으로 내가 아버지도 해주고 시아버지도 해줄 테니 나한테도 기대렴.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축복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 손을 잡는 순간 지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어요. 마치 시련이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의 문이 활짝 열린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축복받은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구석은 결혼식 이후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경찰에 잡혀간 딸은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 난동이 아니라 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까지 동시에 적용이 됐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더라고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그 집 딸 결국 사고 쳤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나갔죠. 웨딩홀을 운영한 그녀네 아빠도 무사할 리 없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언과 자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접수가 되자 바로 국세청과 소방서에서 합동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세무조사관들이 장부를 통째로 들고 나가고 소방당국은 현장을 급습해 비상구, 소화기, 안전시설 하나하나 점검했대요. 당장 눈앞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자 웨딩홀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예약 잡아둔 예비 부부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환불소동이 벌어졌죠. 그 웨딩홀은 이제 끝났다고라는 말이 업계에 공공연하게 퍼졌죠. 그 집 엄마는 더 안쓰럽게 무너졌어요.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며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딸은 감옥에 가 있지 남편은 수사에 치이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기세 좋게 동네 마실을 다니며 곧 회복할 거라며 큰 소리를 쳤다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웨딩홀은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은행 계좌 압류까지 걸리니 알아서 돈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당당한 척하던 집안은 스스로의 죄와 오만 때문에 몰락을 했고 남은 건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결혼한 웨딩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 목소리만 들어도 꽤 격앙돼 있더라고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결혼식 날 그쪽 사람들이 난동 부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건 업무방해죄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려고요. 신부 대기실이 다 망가져서 한동안 입실을 못 받았고, 그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 예약에도 큰 차질이 생겨 손해가 막심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이렇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신부님께 피해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요. 얼른 고소하세요. 웨딩홀도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런 일은 반드시 법으로 해결하셔야죠. 꼭 끝까지 가셔서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시원해지더라고요. 피해를 당한 건 저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고, 이제는 그 집안이 더 이상 발 디딜 곳조차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년 아빠네 웨딩홀은 장부와 계좌가 전부 털리니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예약해둔 예비 부부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집단 소송을 걸어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동네 커뮤니티와 웨딩 무기 사이트에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줄줄이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고요. 결국 웨딩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간판은 철거되었으며 남은 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토록 잘난 척하며 당당하던 집안도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들 죄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쌤통이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집구석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조용해지자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 삶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저희 부부는 그 후로도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집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 회사와 좀 멀어서 처음에 팔아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여긴 단순한 집이 아니야. 할머니 숨결이 깃든 곳이고 손길 하나하나 묻어있는 공간인데 함부로 처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지금 당장 돈에 쫓기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그대로 두고 신혼집은 회사 가까운 쪽에 집을 구해서 살자.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의 소중한 추억과 가족의 흔적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든든하다. 내가 살면서 더 잘할게. 결국 저희는 할머니 집은 그대로 지키고 생활 편의를 위해 회사 가까운 곳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혼이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시부모님과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주실 때마다 그 정성이 느껴져요. 전 신김치를 좋아하고 남편은 아삭아삭한 겉절이를 좋아하는데요. 어머님은 그걸 다 알고 두 가지를 따로 담가서 보내주시거든요. 어머님, 김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이 입맛이 다른데 제 취향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진짜로 감동이에요. 그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만 챙기겠니? 둘 다 맛있게 먹으면 그게 내가 더 기쁜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문으로만 듣던 시어머니 표 보쌈도 직접 맛봤는데요. 항정살로 하셔서 그런지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보쌈용으로 따로 담가주신 무김치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로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어머님 보쌈 진짜 맛있어요. 우와, 진짜 밖에서 사 먹어도 이런 맛 안 나올 거예요. 이거 팔아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연구해서 만든 건데 레시피 알려줄까? 먹고 싶을 때마다 직접 해먹을 수 있게. 귀찮으면은 그냥 전화 한 통 해. 내가 언제든 해줄게. 분위기가 얼마나 훈훈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와, 진짜 훈훈하다. 내가 꿈꾸던 고부 사이가 이런 거야. 근데 엄마, 할머니랑도 이렇게 잘 지내셨어? 그때 시아버님도 대화에 끼어들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유, 네 할머니랑 엄마도 사이가 좋았지. 결국 이런 건 윗사람이 먼저 잘해야 가능한 거야. 내가 제일 윗사람이니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아버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며느리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내가 좋은 가정에 들어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며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한때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때문에 어이없고 화가 날 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고 벌을 알아서 받게 되더라고요. 전 이제 그 머리 아픈 사건은 잊고 제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앞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쌓으며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